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장세 참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바탕 어지럽다가 나름의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21,000달러 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안심을 좀 하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인 지지 라인이어야 하는 200주 이동평균 23,000달러 위로 돌파 마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바라보자면 아직 갈 길은 조금 멀리 있는 모습입니다. 캘린더 일정상으로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더라도 주 초반에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흐름 자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반전이 보여질지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와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이빨 털기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 JP모건이 유독 눈에 띄게 하반기 강세론에 부쩍 힘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수이고 위험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 마르코 폴라노빅이 투자 노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전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노가리 잠깐 푸는 수준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통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논평을 제시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를 전기차와 단순 비교하면서 휘발유 대신 전기로 동력이 바뀌어도 계속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의 시대는 정말 끝이 나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문득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본 뒤에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헛짓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패권 흐름의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시경제의 흐름과 더불어서 글로벌 외교 지형까지 잘 챙겨야 한다는 점 워낙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짚었던 부분인 만큼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큰 흐름은 꼭 숙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이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1,000달러 위로의 회복세가 조금은 확인됐다는 것이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도 동력으로 23,000달러 주변에 자리한 200주 이동평균 위로 돌파 마감이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을 축적 기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상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먼저 주간 차트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경우 또 유동성 측면에서 저점에서의 리테스트가 잘 이뤄질 경우 그리고 시가총액과 200주 이동평균이 잘 유지될 경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대체로 투자자들에게는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통해서도 슬쩍 추가로 조금 더 시세가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표시해뒀는데 이 양반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몇 주 안에 28,000달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익명의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 역시 비트코인 해시리본 상황을 보면 지금은 매수 시그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해시리본은 과거에 매우 정확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왔는데 통상 비트코인보다 앞서서 주요 수익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시리본은 해시레이트 30일 평균선과 60일 평균선의 관계를 통해서
내다보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30일 평균선이 60일 평균선 위로 뚫고 올라갈 경우에 채굴이 정상화되면서 이 시장 강세를 예측하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살짝 이 30일선이 60일선 위로 살짝 지금 올라섰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거래 볼륨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매도량은 지난주의 매수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매도 압력이 유발하는 가격 하방 압력이 매수 압력이 유발하는 가격 상방 압력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곰 세력의 활동이 주는 충격파가 황소 세력이 주는 충격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대량 매수세가 달라붙어야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며칠 동안 이걸 유발할 만한 마땅한 예고성 이벤트가 주 초반에는 없다라는 점을 놓고 고려를 해보면 지금의 장세가 좀 더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상으로는 이제 8월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8월에 남은 핵심 일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아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학자들이 참여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합니다. 굵직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모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리 이슈와 긴축에 대해서 꽤 구체적인 말들, 대응책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고 행사 기간 동안 연준 관료들도 이런저런 발언들 쏟아내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CNBC의 경우에는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과연 이게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발생할지 위쪽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캘린더 일정은 8월 26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물가와 관련된 요소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은 CPI보다 PCE 지수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CE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평균 물가 2%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은 시장을 위로든 아래로든 흔들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예고된 일정들이 있다 이런 점이고 그 전까지는 주 초반 장세가 다소 답답하거나 심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월가 대형은행들 가운데 유독 JP모건이 눈에 띄게 하반기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수이고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투자 노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연저점이 아니라 연말지수다. 연말 S&P 500은 4,800포인트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종가와 비교했을 때 13% 수준의 상승세로 올해를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반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인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적인 관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거론했는데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는 없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이다, 투자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더 딥 전략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 시장이 기준점을 이탈하거나 S&P 500이 3,300이 되면 한번 사볼까 이런 전략보다 하락했을 때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쌓아가는 전략이 더 잘 먹히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귀에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기본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와 동떨어져 있지만 우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매파적인 정책 위험을 높이는 것은 실수이고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해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최고 주식 전략가로 뽑은 애널리스트인데 인기 애널리스트의 이런 전망 얼마나 적중할지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이 같은 투자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과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논쟁입니다. 이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더 발전적이고 건강한 논란이라면 이 건강한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규제 기관을 밥그릇 싸움 양상 상당히 강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보여주듯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 제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의도, 배경에 대해서 여러 파생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참으로 정말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 놓고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영역에서 적어도 미국은 선두의 자리를 가져가긴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을 이 밥그릇 다툰 양상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인물, 단연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SEC는 다른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취급한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법은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 일단 제목만 봐도 이 양반의 사고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제권이 SEC에 있냐 없냐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결정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SEC가 이렇게 취급한다, 이런 기준점을 지 혼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기술에 맞게 규제를 해야지 그걸 다 증권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상한 의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특이하거나 아주 새로운 주장은 없습니다. 기존의 방송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던 것들을 글로 더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수준인데, 그는 이번에도 자동차가 휘발유로 작동하든 전기로 작동하든 운전자와 승객은 보호받아야 하고 기존의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을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겐슬러 칼럼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최근 블록파이 사건을 예시로 거론하면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은 SEC로 들어와서 증권법을 준수하면 이 투자자와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산업 내 서브 카테고리 하나를 지목하면서 이게 SEC의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코인들은 증권일 수 있다고 방식으로 종목을 쓸어 담겠다라는 방식, 그 의지 내보인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표현 방식의 변화는 의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규제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에 주려는 의도가 지금 현재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분야인 대출, 이 분야를 콕 집어서 이거라도 챙기려는 심산이 아닐까,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보여줬던 스탠스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밥그릇 다툼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며 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폭적인 산업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과도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국제 결제를 합법화하고 중국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국가 주도로 구축을 하고, 이런 상황과 지금 미국의 상황,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통화 패권의 중심에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시스템이 자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이 중국, 러시아 주축의 브릭스 공용 통화 시스템 구축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은 외교적인 차원에서조차도 다소 얼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상황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번 G20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푸틴을 대면하는 게 부담이고, 그렇다고 회의를 안 가버리자니 이건 러시아와 중국의 회의 전체를 내어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초청한 게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가 미국의 입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만 봐도 굳이 러시아와 각을 세워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나아질 건 없다. 이런 부분을 인도네시아 정부도 너무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세계 최강 미국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최강 미국의 외교력이나 입김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점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반미 프레임 설정은 사실상 새로운 경제 권역과 새로운 결제 시스템, 통화 시스템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를 선호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산업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런 기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새로운 시대적 혁신의 중심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최소한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어수선하고 다소 짜증나게 느껴질 때는 좀 더 길고 넓게 상황을 바라보면 그나마 조금은 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 산업 전반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투신자판 성투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꼭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